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이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 관세 전쟁의 혼돈 속에서 당분간은 웨이트 앤 씨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좀 지켜만 보자 하는 입장을 취해왔던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 전쟁이 다소 완화된다면 정책의 불확실성. 첫 번째는 정책의 불확실성이고요.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파월 연준 의장도 몰라요. 정책의 불확실성. 두 번째, 정책이 불확실하니까 그 정책이 거시경제, 물가 안정 여부, 경기 안정 여부, 금융 안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해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두 가지죠. 정책과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두 가지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으로서는 운전하다가 앞에 어 시야가 가려진 거예요. 안개가 자욱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운전하다가 잠깐 자동차를 멈춰 세워야 되겠죠. 바로 그 과정입니다. 잠깐 웨이트 앤 씨 안개가 거칠 때까지 지켜보다가 안개가 다 거치고 나면 운전하자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향후 파월은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할지 또 한국은행 총재는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할지 여러분들 관심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완화되는 경과 속에서는 억눌렸던 경기 둔화 현상, 경기가 억눌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인데 미국 물가 상승률은 2.5%예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2%가 안 될 것으로 IMF는 전망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금리는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긴축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가 지금 가능할지가 미지수입니다. 1% 초반대로 보통은 전망하고 있고 IMF도 1%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고 물가 상승률은 2%인데 우리 한국은행이 도입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금리는 2.75%입니다. 그러면 이 2.75%가 적당한 금리인지 금리를 인하했을 때 혹여나 부작용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돈의 작동 원리 제가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책을 리뷰하고 있는 과정인데 돈의 작동 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이 통화 정책의 기본 원리를 본 저자는 강조하고 있고 저도 100%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읽어가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현대경제에서 돈을 창출하는 주체는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은 돈을 만드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비유를 하는데 마치 콜로라도주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의 근원은 어찌 보면 습지처럼 보인다. 이 작은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수많은 사람과 생태계를 지탱한다. 계곡에서 시작한 하나의 작은 물줄기가 거대한 강을 이루고 그죠? 그 강에서 강 주변에서 생태계가 조성되고 또 인류 문명이 발생하고 그런 것처럼 결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이 발행되고 그것이 거시경제적인 움직임을 가져온다라는 비유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의 공급이 줄면 가뭄이 되는 것이고 중앙은행에서는 이를 긴축 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이게 바로 곧 금리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184페이지에서 뭐 예를 들면 집값 변동도 결국 중앙은행이 돈의 공급을 늘렸느냐 줄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 앞 챕터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략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완화되면 금리가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대출을 일으켜서 내 집 마련이나 집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움직임이 약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돈을 찍어낸다. 그러니까 이게 작동 원리인 거죠. 돈을 찍어낸다.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완화적 통화 정책인 것이고 결국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증가하는 거죠. 대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미래 소비를 당겨서 현재 소비하는 거고 현재는 집을 살 수 없지만 미래에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당겨다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하는 것이니까 투자가 성행하죠. 그게 경기 부양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자산 가치, 자본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죠. 이게 돈의 작동 원리인 거죠. 반대로 돈을 덜 찍어낸다. 이게 긴축적 통화 정책을 뜻하고 금리 상승을 만드는 거죠. 그 금리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시중금리를 상승시키면 금리가 높아지니까 대출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대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현재 경기 부양적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고 대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 결국 2022년 6월에 미국 CPI 물가 상승률이 9.1%를 기록했을 때 이 높은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대출 수요를 줄여드린 거죠.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래서 경기를 좀 억제한 거죠. 경기 부양을 억제한 거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경기의 둔화를 유인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인된 경기 침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18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와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의 정책과 금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100% 공감합니다. 특히 그런 관점에서 돈의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186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을 찍어내는 과정, 그 과정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이야기예요. 세 가지 주요 기관이 관여한다. 미국 재무부, 이 재무부를 US 트레저리라고 쓰잖아요. 이 트레저리가 뭐예요? 원래 트레저리 금고죠. 그러니까 금고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Department of Finance 뭐 이렇게 쓰겠죠. 물론 기획재정부니까 다른 개념을 쓰지만 보통 다른 국가들은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Finance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어쨌든 연방준비제도도 있고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있고 페드죠. 두 번째 앞에 말씀드렸던 재무부가 있고 세 번째는 상업은행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찍어내는 과정을 잠깐 개념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18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수가 있고 세출이 있어요.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 돈이 있는데 세입이 얼마 안 거쳤어요.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죠. 그게 뭡니까? 국채인 거죠.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경매에서 매입합니다. 정부가 채권을 매각하겠다, 채권을 팔겠다라고 하면 시중은행들이 그 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럼 매입하면서 돈이 가는 거죠. 채권을 사고 돈을 주는 거죠. 굳이 따지면 은행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은행이 채권자가 되고 정부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인데 상업은행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보유한 돈은 고객들이 예금한 자금이잖아요. 은행 돈이 아니에요. 일부 은행 돈도 있겠지만 은행 자금은 예금은행이 고객들로부터 저축받은 돈인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정부에게 빌려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셨죠? 근데 왜 예금을 합니까? 안전하게 이자 수익을 갖기 위해서 저축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정부, 상업은행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 중앙은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이죠. 연준이 돈을 찍어내서 채권을 매입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연방준비제도는 단순히 전산 시스템에서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돈을 창출한 뒤 상업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사들인다. 채권 대신 현금을 은행에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 지폐가 아니라 전자적인 형태로 거래된다. 그러니까 전제 시스템에 숫자를 입력하기만 하면 돼요. 실제 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폐공사가 아니에요.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전산 시스템에 숫자를 기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돈을 만들어서 상업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사들이는 거죠. 결국 정부의 채권 발행을 상업은행이 구매를 하는 것이고
그 연준이 돈을 찍어내는 만큼 상업은행의 그 채권을 현금으로 제공해 주는 방식인 거죠. 여기서 실제 지폐가 아니라 전자적인 형태로 돈을 찍어낸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상업은행은 연준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활용해 대출을 늘린다. 그죠? 연준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또 대출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출을 해주면 그 과정에서 대출을 늘리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오히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하는 거죠.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고 그게 기준금리죠. 기준금리를 가지고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고 빌린 돈을 또 대출해 주는 거죠. 플러스 알파 수익성을 붙여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게 작용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재무부와 연준은 모두 정부기관이지만 서로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재무부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고 연준은 돈을 찍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작동 원리입니다. 정책의 작동 원리,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작동하는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정부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이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또 많은 경제 주체도 금리를 올리면 대출 금리를 올려잡을 가능성이 높죠. 상업은행이 중앙으로부터 기준금리로 대출을 받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거기에 수익성을 붙여서 조금이라도 마진을 붙여서 대출을 해줘야 될 텐데 대출하는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적으로 재정 정책을 단행하기에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역시 경제 주체들도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적 통화 정책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다만 어떨 때 긴축 정책을 주로 도입해요? 인플레이션일 때. 인플레이션이 과도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는 191페이지 예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 예를 들어서 예상하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올해 2%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를 더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리 높아도 4%인 거죠. 그럼 4.75%의 기준금리는 너무 높은 거죠. 인플레이션만을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화 정책을 단행할 텐데 이렇게 통화 정책을 단행할 때 뭐 이게 단순하게 단행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경기 상황과 금융 안정 상황과 물가 안정 상황을 고루 들여다보면서 적절한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파월의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잠깐 지켜보자 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파월의 입장을 회방을 놓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의 수장은 낮은 금리를 도입했으면 좋겠고 낮은 금리를 도입해야 재정 운용 폭이 더 많고 또 지금 워낙 미국의 재정 지출 규모에서 이자 지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져야 이자 지출이 좀 줄어들고 이 재정을 운용할 폭이 생기는 거죠. 또 금리가 좀 낮아져야 채권을 좀 적극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국채를 발행하기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트럼프로서는. 이 와중에 미국의 신뢰도가 최근 많이 붕괴됐죠. 미국의 신뢰도가 붕괴되니까 아무래도 채권을 발행한다. 발행하는 건 발행인 거고 수요와 공급을 다 봐야 돼요. 채권 발행자 측면, 정부 측면에서도 채권 금리가 높으면 채권 발행이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또 역시 미국 자산,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깨지면서 채권의 잠재적인 매수자들이 매수하고자 하지 않아요. 굳이 미국채를 갖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헤지 펀드사들 마찬가지, 미국 금융사들 혹은 뭐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많은 투자 기관들 혹은 정부도 마찬가지 미국 채권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강하지 않아요. 역시 매도세는 적극적으로 매도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매수세가 특히 강하지 않아요. 근데 기존의 미국 채권을 갖고 있던 채권 보유자들, 채권자들이죠. 이 채권자들은 매도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만큼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무너지면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트럼프 입장에선 불안한 거죠. 특히 관세 전쟁을 펼쳐나가고 그게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게 만드는 과정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는 거죠. 신뢰도가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특히 관세 전쟁을 이랬다 저랬다 호떡 뒤집듯이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한테 금리 인하라고 하지만 파월 입장에서는 파월의 속내는 관세 전쟁 일으키지 마. 관세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 예측 가능하게만 좀 해줘. 한다면 관세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 어떤지 전망할 수 있고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을 본다면 금리 인하할 만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는데 자꾸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말지를 지금 신중하게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파월은 관세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속으로는 트럼프는 나 관세 전쟁 하게 금리 좀 인하해 줘 하는 것이죠. 서로 입장 차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최근 달러화의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만에 하나 관세 전쟁의 경과가 다소 완화되는 국면으로 전개된다. 이제 세계 주요국들이 좀 긴밀하게 협상하고 관세가 완화되는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국면이 그렇게 되면 다시 금리 인하 여부가 시장을 결정짓든 시장의 등락을 결정짓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을 마음 놓고 격화시킬 수 없는 한 가지 또 다른 배경이 어, 영국과 인도가 FTA를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이 EU와 뭔가 연대를 강화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또 CPTPP를 중심으로 EU가 뭔가 경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고 중국도 CPTPP와의 경제적 협력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미국이 고립되는 게 아닌가 스스로 고립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게 또 미국 달러 자산 가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세 전쟁을 펼쳐나가기가 부담스러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 관세 전쟁을 어떻게 더 격화시키기보다는 완화시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몇몇 국가들과 협상을 체결하면서 좀 우호적인 관계를 다시 도모하고 싶은 트럼프의 의지가 표명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국면이 지나고 나면 이제 5월, 6월 정도까지 FOMC 회의는 경과를 좀 지켜보다가 실제 물가가 경기가 고용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표를 좀 확인하고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시점을 좀 재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경과가 또 역시 돈의 움직임을 만들지 않을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경제 주체의 움직임 또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가져오면서 또 실물 경제 혹은 자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를 짜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경제와 자산 시장은 다르다. 경제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고 자산은 그 일이 어떻게 자금 조달되는지를 의미한다. 제가 그동안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다르다. 둘을 구분해 놓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실물 경제는 기조적인 흐름이고 자산 시장은 기조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 어 기조적인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을 거야라는 공포감이 작용할 때 자산 시장은 무너지기도 하지만 기조적으로 좋게 흘러갈 거야라는 기대감만으로, 그러니까 공포감이냐 기대감이냐가 자산 시장을 결정짓는 것이죠. 심리가 결정짓는 것이죠. 그리고 실물 경제는 또 역시 다른 움직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꼭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에서 제가 동의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 줄 한 줄 제가 읽어 나가면서 김광석의 독서 감상문 북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책의 북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돈의 시스템,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오늘의 북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북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